지금이 제일 나쁘니까요. 네. 네, 지금은 매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뭐 저는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뭐 또 좋다고 아유 지금 그만해라 뭐 이러실 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20년, 30년 투자를 해봤는데 네. 지금 저점 매수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아까보다 높은 때가 옵니다. 경기 이런데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 20% 올리려고 지금 내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독보적인 기업들은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 기업들인데 네, 그럴스의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정통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운용사들은, 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대우증권이라는 리서치 조직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예, 그 다음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네, 거기 본부장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턴 투신운용, 네, 미국계에 있었다가, 네네. 이제 리만 터질 때 저희 브레인 자산운용 설립할 때, 네네. 같이 이제 창업 멤버로 조인했다가 제가 이제 저희 그로스힐이라는 거를 차린 거는 2012년입니다. 그래서 딱 10년 됐습니다. 네. 올해로. 네. 그래서 주로 다 큰 회사의 그냥 정통 펀드 매니저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번에 한번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존 템플턴이거든요. 와, 그러신데. 템플턴 투신운용에 계셨다니까 예.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약간 그 외국계 운용사는 투자 스타일이 좀 다른가요? 거기가 이제 가치 투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한국의 템플턴은 약간 더 성장주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성장주라는 게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 가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PER 뭐 5배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 거는 지금은 뭐 15배더라도 한 3년 뒤에 5배로 떨어지는 애들. 네. 그러니까 3, 4년 뒤에 미래의 가치가 가치주가 돼 있는. 네네. 그러니까 찾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투자를 했을 때 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 가치를 많이 주목을 했었고요. 뭐 어떤 투자의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국내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한 종목 뭐 연구하는데 네. 1시간 내내 토론해가지고 사자마자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뎁스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기관 투자자보다도 약간 좀 더 뎁스 있게 네. 이렇게 이제 또 종목 발굴 내지는 분석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사실 이렇게 호흡을 빨리빨리 하면서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 확 바꾸거나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렇게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출간하신 책에 보면은 금리로 이 주식시장을 보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20년 동안 이렇게 업계에 계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금리야 뭐 이제 요새 다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네. 금리가 경기 사이클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도구라고 보면 되죠. 왜냐면은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은 돈의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금리, 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에 올라가는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3% 이제 뭐 닿았다가 빠졌다 하는데 과거 10년 정도 봤을 때는 3.2%가 고점이었어요. 예. 그거는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 10년물 기준. 네. 그래서 그 2018년에 이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쭉 떨어졌는데 그 과거 10년하고는 지금 다른 패턴이 들어갔죠, 이미. 왜냐면은 그 금리는 이제 다 지금 말하는 건 명목금리인데 실질 금리에다가 이제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생긴 게 그건데 지금은 이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3%가 고점이 아니라 한 4%나 5%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건강한 금리 인상은 아니잖아요. 금리 상승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금리 상승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번에 겨우 플러스 이제 들어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로 다시 보면은 과거에 봤을 때 실질금리 피크는 한 1.5%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적으로나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금리 찾아보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명목금리로 말씀드리면은 한 4% 정도 갈 때까지 주식시장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4%라고 한 거는 10년물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4%까지 예상을 하신다는 거는 네.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고, 다행히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물가가 떨어져 주면은 3%에서 4%까지 가는 게 빠른 속도로,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안 갈 수가 있겠죠. 네. 못 갈 수가 있는데, 물가가 워낙 빨리 올라오니까 지금 3%까지 바로 온 건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져 주고, 그 다음에 실제 경기를 반영해주는 아까 실질 금리가 올라와 주기 시작하면은, 네네. 그러면 어느 점에서는 이제 4% 근처에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긴축이다, 아니면 중국 문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둔화되고 있는데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기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가 좀 올라와야 되고,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때 항상 경기랑 이제 동행하는 게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는 올해 뭐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나쁜 경기 위축 사이클들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벌써 다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한 내년 이맘때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약간 시장의 그런 스탠스가 불과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은 일단 피크아웃은 찍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당연히 이제 수그러들 것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니까 2.8%? 네. 원래는 거의 한 3.2% 원저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을 해서 이만큼 네.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한 내년 정도 가면 한 4%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거는 실물 경제가 경기 둔화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실물 경제가 네. 회복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뭐 30%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제 제가 루비니 교수님을 만났었는데, 예, 60% 확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거는 맞추기 힘든데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첫 번째로 보면은, 과거하고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나 이런 때랑 비교해서 봐도 지금 너무 괜찮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완전 고용이 들어간 지가 지금 최근이거든요. 3.5%면은 완전 맞아요. 고용인데 최근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물가 봤을 때 네.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물가를 공격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개인들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해고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업들이 지금 구인난에 있고 그 다음에 임금소득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그건 기업 마음이잖아요. 근데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 심리는 되게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은데 실제 소비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뭐 똑같은 걸 사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게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PC 같은 거,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인데 저희가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워낙 센티먼트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유가가 사실 지금 105불, 108불에 있을 유가가 아니거든요. 뭐 경기 지금 둔화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 이러면은 100불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뭐 네. 가스관을 잠글 수도 있고 에너지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투기 세력까지 들어가서 그 상황에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선순환으로 다 풀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봉합이 되는 이런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유가 90불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외국인이 한국을 파는 것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의 속도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지금 눌러져 있던 이런 센티먼트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풀리면서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나빴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을 봐도 그래요. 기업 이익들 봐도 네. 미국 기업들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난 기업이 80% 정도 됩니다. 예. 네. 80% 되고, 우리나라는 뭐 개수로 따지면은 뭐 50% 좀 넘는 수준이지만, 실제 전체 사이즈로 보면 우리나라도 한 70% 정도는 서프라이즈 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2분기는 막 이익 상향 조정까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기업이 이게 뭐 견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나 이런 쪽에서 크게 망가질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두려움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전쟁이 뭐 1년 내내 가서 유가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2023년 언제쯤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경기 침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이제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아까 3.5% 얘기하신 건 이제 실업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실업률 3.5. 네.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약간 소비 지표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차피 이제 소득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소비가 더 안 좋아지기는 힘들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고. 그 둔화되는 정도.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되게 나빠요. 이거는 서베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되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할 정도로 나쁘게 나오진 않는다. 둔화는 되겠지만.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이게 좋아지냐 아니면 나빠지냐 이 부분은 사실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은 견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그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물론 이제 가이던스를 약간 좀 불확실하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서 막 급락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이익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그게 사실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실적이 좋다고 그런 건 이제 한국 기업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미국이 2분기에 가이던스 낮춘 부분들은 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좀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예를 들면서 코로나 전에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베이스 효과들이 좋았었는데 리오프닝 하고 이러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약간 실적이나 어떤 가입자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주춤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스닥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사실상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 반면에 다른 사이드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뭐 정유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이렇게 정가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국은 약간 양극화가 더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나스닥이 30%나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S&P 500도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3분기나 4분기는 더 지나가야지 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긴 하지만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가격이 약간 선제적으로 빠졌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약간 좀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이 이제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제일 나쁘니까요. 네, 지금은 매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송도 나가서 뭐 4월 달부터는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라고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에 재봉쇄가 일어날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면은 첫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니까 5월부터는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틀린 거죠. 이런 모르는 이벤트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틀렸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기의 문제인 거지 이 레벨은 충분히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쁜 네 가지를 뭐 다 아시는 거냐면은 여태까지 이제 전쟁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락다운하고 그다음에 물가 금리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차이나 봉쇄가 지금 좀씩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000명 갔다가 확진자가 지금 이제 몇천 명대로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는 이제 풀릴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중국부터 풀리고 그래야 공급망에 대해서 잡히는 물가가 안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은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다행히
여름 정도에 잘 되면은 더 빨리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레벨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로 보나 되게 바닥권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몇 개를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지표도 있고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옛날 금융위기보다는 약간 위에 있지만은 네네. 그런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권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나쁠 때 투자했을 때 6개월 뒤에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지만 네. 투자의 호흡 사이클이 2년 정도만 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일 나쁠 때 주식을 매집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매집하는 대상 자체가 차라리 뭐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우량한 기업 위주로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달리 말하면은 지금이 약간 글로벌 금융 위기급의 악재가 아니라면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해보면 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한간에서 약간 좀 시장이 안 좋으면 원래 거기에 맞게 뉴스 플로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닷컴 버블이다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2분기라든지 뭐 가이던스를 약간 불확실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지금 약간 그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그때랑 이제 뭐 많이 다른 부분은 첫째로는 그때는 이제 꿈이 많이 중요했었고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가 과하게 반영이 돼 있었는데 뭐 스토리는 좋은데 이제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다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순으로 봐도 뭐 1위에서 10위까지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보면은 메타라는 기업도 뭐 PR이 14배까지 떨어졌고 지금 애플이나 이런 것도 다 20배 초중반 뭐 이 정도까지 다 떨어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이 다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요. 예. 성장률이 약간 둔화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익은 되게 단단하게 나오고 있어서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익이 안 나오는데 멀티플을 엄청나게 줬던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반 전에 뭐 PDR이다 그래서 드림 레이쇼 막 이런 맞아요. 것도 네. 그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때는 진짜 버블이었죠. 왜냐면은 그건 빅테크 빅5가 아니라 그 나스닥에 막 새로 상장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요건으로 적자 나는데 막 상장되는 맞아요. 애들 네네. 이런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버 같은 기업도 있었고 도어대시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 뭐 오픈도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그런 기업은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익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다 적자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 빠졌냐면 거의 70%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니티 같은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적자가 나니까 거의 70%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이미 있었던 버블이 터진 건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일부 섹터에서 터진 건 맞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지탱하고 있는 탑 10 종목들을 보신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익 기반이 탄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쇼피파이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데도 보니까 그냥 80% 그렇죠, 정도 본다고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사실 그 전체적인 그런 지수 관점에서 보니까 한 30%긴 한데 그런 성장주, 정말 꿈을 꾸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미 그쪽은 이제 붕괴가 됐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이게 뭐 더 붕괴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 네.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붕괴될 수는 있지만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의 힘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시총이 다 작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시총 위주의 큰 기업들을 보면은 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시 PER로 접근을 해보면은 미국도 지금 S&P 500 기준으로 17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과거 한 10년 평균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네. 10년 평균이 한 20배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20보다도 좀 낮고요. 한 18배 정도 되고요. 저번에 23배까지 갔다가 한 1배부터 쭉 빠진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상황 보면은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좀 더 빠지긴 한 것 같긴 하거든요. 훨씬 더 네, 빠졌죠. 그렇죠. 뭐 작년 이제 고점 대비를 비교하면 사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만 놓고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네. 그렇다면 약간 좀 상대적으로 뭔가 시장의 매력도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저는 한국이 뭐 훨씬 좋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네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연말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내년에는 한국,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한국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근거는 뭐였냐면은 미국은 계속 강력한 긴축에 들어갔고 중국과 아시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징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시진핑 연임도 이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돈도 풀면서 금리도 낮춘 건데, 덜커덕 그 코로나가 다시 나와서 네. 지금 그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근거로 해서 올해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교육 규모가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돈 풀고 좋아지는 효과가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리 작년에 많이 이제 조정을 했었던 것도 있고,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되는 분 중에, 뭐 죽은 것도 있지만 연결되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 기업 실적은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보다. 네. 예,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이 뭐 혼자 다 잘한다 이런 것보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항상 수출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나빠가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환율이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갈 때는 우리가 수출이 또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다 서프라이즈 냈고, 네. 그 다음에 기업들 이 환율은 그대로 그냥 OP 마진으로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그런 효과잖아요. 10% 그렇죠. 오르면은 네. 그냥 영업이익 사실 10% 정도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 안 해주면은. 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뭐 그대로 떨어지는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익을 잘 낸 거고, 네. 2분기도 좀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시장 상황 그런 네. 부분에서 알아봤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한 작년 한 6월이 고점이었고 한 7, 8월 애매하다가 9월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헝다그룹 사태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사실 거의 뭐 그냥 물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물려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 존버라고 하면서 네. 안 팔고 약간 방관을 하면서 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라도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정하는 게 사실 정말 실력자고 주식 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또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 되게 힘드실 거고, 뭐, 저희도 뭐,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제 책에 쓴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종목을 가져가라 또는 10종목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내가 뭘 샀는지 왜 샀는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쁠 때는 한번 다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좀 보고서 좀 뒤바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물렸다고 무조건 존버하면 안 되고요. 존버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로스컷 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5종목이라고 예를 들어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다 다른 이유로 사셨을 건데, 그 중에서 좀 뒤늦게 샀거나 어떤 얘기를 듣고 샀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확신이 좀 부족한 종목. 빠지는데 자꾸 왠지는 모르겠고 불안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로스컷 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거를 파셔가지고 5개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본인 확신이 있으시고 그 전방 산업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남들한테도 3가지 투자 포인트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자신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이 폭락할 때는 우량주도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왜냐면 그냥 주식이 싫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안 보고 나가는 건데, 그때는 조금 허접한 기업들을 다 털어가지고 앞에 있던 좋은 기업들, 그게 손실료라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손실 적게 났다고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이익 났다고 파시면 안 되고, 네. 좋은 기업으로 다 몰아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압축을 하고 바꿔야 그게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기반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혹시 우리가 틀려가지고 떨어질 때도 그런 우량한 회사들은 떨어지다 보면은 기업 이익이 있으니까 뭐 7배 밑으로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5배 밑으로 안 떨어지고. 네네. 그런 뒷받침이 있는데 PR 30배, 40배에서 어떤 테마나 수주 뉴스 듣고 샀으면은 그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회를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은 네. 업종 1위 기업만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꼭 1등 기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1등 기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래가 예측이 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물타기를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반드시 또 신고가가 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우려되는 것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가 나빠지는데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극소수지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 얘기를 하면은 뭐 테슬라가 지금 경기 나빠진다고 테슬라 차가 안 팔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문하면은 6개월에서 길게 1년 걸리는데 네. 얘네들은 뭐 배터리 가격 올렸다고 20% 가격 정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20% 가격 올리는데 아직도 대기 수요 막 짱짱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망할 것 같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것들을 가격을 전가해버리는 이 정도 파워가 있는 회사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구글이 지금 사면 뭐 재미없어서 그렇지 다 같은 회사,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에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나 이 회사가 영속적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데미지를 크게 입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경기 좀만 좋아지면은 다시 애플폰 이제 곧 이제 애플 14 나오잖아요. i14 해가지고 새로운 폰이 나올 텐데 그때 또 하반기에 또 주목을 막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삼성전자 드리면은 뭐 너무 지겨우실 수 있고 힘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워낙 많이 사셔가지고 그때 물리신 분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뭐 또 좋다고 아유 지금 그만해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발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오는 것처럼 저희가 20년 30년 투자를 해봤는데 지금 저점 매수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아까보다 높은 때가 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경기 이런데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 20% 올리려고 지금 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나오더라고요. 파운드리 가격 인상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만큼 경기랑 상관없는 기업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메모리가 경기 상황이 워낙 경기랑 이제 연동이 커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오늘 와가지고 그 평택 공장부터 가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세계 1등 대통령이 와가지고 왜 그 한국에 전자회사를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회사가 없으면 미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증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에 대한 가치 사슬, 공급망에 대한 동맹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 거고 기술 동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힌트죠. 그러니까 이런 독보적인 기업들은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 기업들인데 지금 힘들더라도 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종 내 물타기를 하는 기업들은 이런 것처럼 첫째는 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브랜드가 있거나 이런 기업이랑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모르겠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뭐 2차전지 소재 또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속하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물타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사실 하락장이고 투심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식에서 지금 막 돈 빼는 수요 때문에 우량주나 뭐 부실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빠지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내지는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